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695개입니다. 16년 만에 기록을 세웠다고 하죠. 어제도 1% 이상 올라서 지수가 900선마저 넘어선 코스닥 시장 이야기입니다. 최근 석 달 동안 35%가량 올랐네요.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일본의 자스닥 같은 세계 기술주 중심의 시장들 중에서 상승폭이 제일 높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는 좋은데 주가가 오른 종목은 전체 1,300여 개 가까운 종목 가운데 한 절반 정도뿐이고요.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대부분은 하락했고 제자리 걸음하거나 그랬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은 가만히 보면 특히 제약, 바이오,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듯합니다. 현재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을 비롯한 소위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불리는 종목들을 빼면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0이 아니라 760 정도로 뚝 떨어질 정도고요.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0개 종목이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또 이렇게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도 한 달 전보다 금액이 11%나 증가했는데요. 앞으로 시장이 들썩일수록 옆에서 솔깃한 제안을 하거나 또 그런 제안이 귀에 들리는 경우도 늘어날 겁니다. 이 종목에 투자하면 바로 이익을 낼 수 있다, 이 정보는 확실하다 등등 누군가 이렇게 혹시 속삭인다면 그 즉시 확실하게 거절하는 것도 코스닥 지수 900 시대의 슬기로운 주식 투자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이든 어떤 자산이든 사놓고 나서 잠이 잘 안 오면 그거 잘못 산 겁니다. 예, 코스닥 시장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주택토지실장을 연결해서 요즘 부동산 시장 정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대책 준비 중인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영업하는 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세금이죠. 또 자영업 안 하는 분들은 거의 몰라도 되는 세금,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오늘 세무 전문가 한 분 모시고 공부하겠습니다. 1월 17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스닥 지수가 어제 900선을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뭐 오르는 거야 뭐 좀 계속 오르긴 한데 우리는 이렇게 의미 있는 선을 넘으면 또 한번 우리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예전에 제가 그 증권부에 처음 출입할 때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증권사 객장에 가면 이렇게 지수판이 있었거든요. 종목마다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그래서 거기에들 다들 모여서 이렇게 종목 시세를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변에 있는 교통경찰이 들어와서 시세판을 점검을 하거나,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던 분들이 들어와서 보기 시작하면 이거 시장의 꼭지다. 그러니까 오를 만큼 올랐다. 뭐 이런 속설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거 관찰하기가 쉽진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세판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시세들을 점검하시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코스닥 시장이 더욱 뜨겁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16년 만에 900이라는 코스닥 지수를 어제 기록을 하고 오늘 아침에는 지금 조금 빠져서 뭐 899점 몇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뭐 15년 10개월 만이니까 거의 16년 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가 지금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지속해서 오르고 있고 또 다음 달 초에 거래소에서 코스닥과 코스피를 합해서 좀 좋은 그 기업들을 모아놓은 새로운 지수를 내놓겠다. 그게 이제 KRX 300이라는 지수인데요. 요거 발표 예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 그 종목들에 의무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물량들이 생기거든요. 그 지수 따라가려면 그 안에 있는 종목 같이 담아야 따라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나오게 되면 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거 보니까 결국은 지금이라도 그럼 추가로 사던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맞나 아니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가자는 말인가 그게 궁금한데 어떠냐고 물어보면
네. 김 기자께서도 답하기 어려우실 거고. 그렇죠. 뭐 증시라는 게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부분인 건 맞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등산하실 때도 정상을 가려면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정상을 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이제 중간에 쉬어가는 장세도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는 장세도 나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난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김 기자 의견입니까? 아니면 시장에서 시장에 사실 전문가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존재하기가 많은 분들 의견은 어때요? 증권사들의 의견은 일단 코스닥이 올해 지금 9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000포인트도 갈 수 있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3천억짜리 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펀드를 만들어서 뭐 중소형주 중에 괜찮은 회사들을 사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수를 발표하고 그 지수에 따라서 뭐 연기금들이 사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주식 가격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 발행된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수요가 기관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수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좀 강한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조금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좀 많다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가끔 저희한테 질문 보내오시는 분들도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네. 지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등인 그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예요. 예. 그 회사가 거래소로 옮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코스닥에 있으면 재평가를 못 받는다 그래서 작년에 주주들이 요구를 했죠. 우리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주세요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게 주주총회에서 받아들여져서 네. 2월 달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1등 형님이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죠. 그럴 때 궁금한 네. 게 지금 그 업체 주가가 많이 올라서 900선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삼형제가 안 움직였으면 지금은 한 700밖에 안 돼요. 이 말인데. 네. 예전에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혼자 오르지 나머지는 뭐 다 제자리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네. 그래서 조만간 이 지수를 많이 끌어올린 이 대형 업체들이 다 거래소로 가면 네. 코스닥 지수는 그럼 다시 700으로 뚝 떨어져서 그때부터 또 거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약간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가 다 가는 건 아니고 네. 셀트리온 하나만 옮겨가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덩치가 좀 큰 회사가 빠져나가는 건 맞는데 지수라는 게 어떤 회사 하나가 빠진다 그래서 이렇게 출렁거려 버리면 이 지수의 안정성이라는 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코스닥 150 뭐 이런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종목이 빠지게 되면 그 종목이 빠진 만큼 나머지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에게 안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적절히 배분해서 비중을 조금씩 더 높이고요. 그리고 후순위로 걸려 있는 일종의 보결이죠. 난 지수에 곧 포함될 만해라고 하는 보결 종목들을 네. 거기다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서 지수를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지수는 똑같이 나올 텐데 이제 문제는 셀트리온만큼 성장성이 높아서 계속해서 얘가 올라주면 성장성이 없다는 것보다는 주가가 빨리 올라서. 주가가 빨리 올라서 이렇게 같이 올라주면 지수가 막 빠르게 오를 텐데 셀트리온만큼 새로 추가된 종목이 그렇게 주가가 빨리 오르지 않으면 지금보다는 속도가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수 계산할 때는 큰 종목 빠져나가면 네. 그 종목은 애초부터 없었던 친구로 생각하고 다시 우리 기억을 다시 없애고 만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안분한다 그럽니다. 있는 애들끼리 다시 조종하고 뭐 부족하면 알겠어요. 뒤에 있는 애 하나 집어넣고 애초부터 없었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지수가 술렁일 일은 없겠군요. 네네.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일단 신년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겠다라고 이미 말을 했고요. 거기에 네. 대한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정부가 그런 상황인데 어제 이제 중소상공인위원회에서 장관 초청해서 이제 간담회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홍종학 장관이 카드 수수료 문제는 이대로 둘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야, 지금까지 하던 방법하고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거지라고 이제 의문들을 많이 가진 것이고요. 근데 그게 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까? 대충 예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카드 수수료는 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는 0.8%를 매기고요. 네.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에는 1.3%를 매기는 등 이렇게 전체적인 매출 규모로 해서 그 기준을 두고 수수료를 정하거든요. 네. 이 방식을 아예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소액 결제일수록 이게 그러니까 그 결제할 때마다 그러니까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 안에 들면 2%로 한다. 네. 뭐 예를 들어 아까 0.8%, 1.3%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1%라고 하면 10,000원짜리를 사도 1%니까 100원 떼고 네. 1,000원짜리를 사도 1%니까 10원 떼고 그 만약에 편의점이라고 하면 이 편의점이 매출이 5억 원 뭐 이상이다. 그러면 일정 비율을 떼고 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건당 만약에 소액 결제면 비율을 더 줄이고 만약에 금액이 좀 큰 결제면 비율을 네. 좀 높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같은 가게라도 10만 원짜리 물건이면 2%로 해서 한 2,000원 떼가고 그렇죠. 그 대신 100원짜리 물건이면 1%만 받아서 아주 적게 떼가고 1원만 떼가고 그렇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네. 작은 금액을 결제하면서 계속 수수료를 많이 떼게 되면 이게 부담이 상당한데 많은 부분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제 얘기거든요. 우리가 소액 결제 주로 하는 게 주로 편의점일 텐데 그렇죠. 편의점 본사들만 좋은 일이다라고 또 반발도 나오겠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나온 이익들은 결국에는 이제 점주나 이런 데하고 나눠줘야 된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사고가 붙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이나 제과점 이런 데들은 조금 뭐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정부에서 인하 폭이나 인하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 섣불리 기대하기 힘들다 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카드 수수료가 결국은 비싸든 싸든 이거 걷어서 어디다 쓰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카드 회사 운영비 그거야 뭐 안 쓸 수 없는 돈이니까. 그렇죠. 나머지가 카드 회원들 김치영 기자나 저같이 카드 쓰는 소비자들한테 이런저런 혜택 주는 데 다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영세상인들 수수료 부담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김치영 기자나 저 같은 소비자가 부담 지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극장 가서 할인 받으면 그거 누가 주겠습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카드 회사가 나오는 거고 카드 회사는 상인들한테 받은 거니까 신용카드 혜택을 싹 없애버리면 그러면 가능은 한데 거꾸로 신용카드 쓰니까 편하시니까 연회비 내세요 이렇게 하면 그 재원으로 많이 낮출 수는 있는데 그러면 카드사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경쟁을 하느냐 이제 그것도 참 애매하고 시장 논리에 맡겨 놓자니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다 그러니 정부가 좀 개입해서 이런 수수료를 또 떨어뜨리고 올리려고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돼서는 사실 최저임금 인상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겠다 하는 방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엔 시장 논리하고 조금 벗어난다라는 주장도 지금 상당히 나오고 고민거리긴 있죠. 합니다. 사실은. 경제학자들 중에는 시장을 중시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렇죠.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안 준 사장님들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좀 논란이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부의 당근하고 채찍을 두 가지를 들고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당근책이라고 하면 이거는 채찍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가 있다라고 하면 명단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가 밝혔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업주는 명단 공개와 함께 구인 활동하고요. 금융대출의 제한을 받는 불이익을 받게 되거든요. 구인 활동은 3년간 그리고 금융대출은 7년간 제한을 받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구인 활동이라고 하면 대개는 아르바이트생 구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인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지역에 있는 신문에다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광고 받아주지 말라고 한다는 건가요? 뭐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인 활동에 제한을 하겠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런 것까지 뭐 법 위반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안정화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그렇게 강하게 적용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뭐 통계들을 보면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13.6% 266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을 전부 범법자 취급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주장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인데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당근과 채찍을 같이 사용하면서 채찍엔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죠. 최저임금을 제대로 안 주는 게 법 위반이면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면 되고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처벌을 높이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면 지금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약한 것 같으면 뭐 5천만 원 이하든 1억 이하든 그 규정을 높이면 되는 건데 그거 말고 다른 법 예를 들면 명단을 공개해서 망신 주는 거라든가 대출을 못 받게 해주는 거라든가 직원 구인 광고를 못 내게 하는 거라든가 이거는 불편하긴 할 것 같은데 과연 처벌의 내용으로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럼 예를 들면 여행도 못 가게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넣으려면 넣을 게 많은데 글쎄요 그런 걸 법으로 넣는 게 어색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처벌을 하고 법은 지켜야 되나 굳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최선인가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 위반을 제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해요. 근데 이건 이제 운용의 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걸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망신 주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명단 공개는 저희가 대부분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 명단 공개해봐야 그거 구청에다 붙여놓을 텐데 그 누가 보겠습니까 사실은. 기자들이 보도하지 않으면 한두 명이겠어요. 네. 정부 의지와는 반대로 강남 집값 계속 또 오르고 있고 강남뿐만 아니라 뭐 서울도 오르는 것 같고 지방은 또 반대로 또 오히려 싸늘해지는 것 같고 보유세 관련 방안을 정부가 서둘러 발표할 거라는 뉴스가 들어왔네요. 일단은 강남 집값이 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는데 정부가 좀 그 눈길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을 잡기 위해서는 이 보유세 강화를 좀 빨리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제 8월 정도에 세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같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빠르면 3월 안에도 앞당겨서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일종의 경고 사인을 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보유세도 이전에 저희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은 다른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오르는 집에서 얻은 소득은 당연히 세금으로 내야죠. 걷어야 되는데 그 세금을 거두려면 양도세를 많이 물리거나 아니면 양도세도 체계를 좀 개편해서 50% 이상 차익을 먹은 건 나머지는 다 세금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부과할 수 있을 텐데 보유세는 올라가는 집, 안 올라가는 집 다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세금일지도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강남만 특별히 한 구역만 정해서 뭐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 뭐 이런 보유세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정부가 정책의 힘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금값을 떨어뜨리는 건 어렵지만 부동산 가격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이 집값을 올리기도 하고 또 집값을 내리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많이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가격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지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요즘 부동산 시장을 정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어떤 대책 준비 중인지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선호입니다. 예, 박 실장님 얼마 전에 그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집값이 무조건 오를 거라는 건 이건 미신이다. 올해는 별로 집값 안 오를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되면 많은 뭐 무주택자들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떤 걸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리셨어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는 좀 뿌리 깊은 부동산 불패 신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막상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자료를 뜯어보면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 2000년부터 지금 2017년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집값은 1.7배 정도 상승한 데 반해서 네. 뭐 다른 자산 가격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주식이라든가 금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은 서너 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자산 시장 가격이라는 건 등락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주택 시장이라는 것은 내외부적인 요인 또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에 민감하기 때문에 네. 주택 가격은 항상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의 조정 과정 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네. 저희가 보건대는 한 3가지 주택 가격이 안정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 더 뚜렷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이 커졌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주택 공급 물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종합적인 수치뿐만이 아니라 서울 또 지금 일부에서 과열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금년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공급 물량이 예년 수준에 비해서 훨씬 많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에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또 주거복지 로드맵과 같은 정책들의 효과가 네.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되는 것들이 금년입니다. 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라든가 네. 신 DTI 또 양도세 중과 그리고 재건축 규제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실제 체감되는 효과들은 금년에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왜 그렇게 올랐을까요? 여러 가지 정책 시차가 조금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투자 목적의 수요 같은 것들과 맞물리면서 네. 좀 급등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혹시 그렇게 그 생각을 투기 하고 심리가 있습니다. 올해는 좀 잠잠할 거라고 볼 만한 근거가 올해부터 시행되리라 하는 여러 가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양도세 강화라든가 하는 건 이미 지난 여름에 발표를 했던 정책이라서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난 하반기에는 투기 심리를 그 정책이 꺾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해서요. 비슷한 정책으로 네. 올해는 먹힐 거라고 보기가 다소 좀 불안한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수급 여건인데 네. 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정책이라는 것이 발표됐을 때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 시행돼서 네. 개개 당사자들의 거래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때는 또 다른 양상으로 분명히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래서 요즘 이른바 핫하다는 많이 오른다는 지역에도 올해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주 물량 전국적으로 아까 62만 호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아주 유례 없이 많은 숫자고요. 수도권에 32만 호, 또 경기도에 22만 호입니다. 네. 더욱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약 7만 호에서 한 7만 5천 채 정도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아파트 물량 기준으로 보면 예년 대비 한 30% 서울에서 늘어난 거고. 그럼 평소에는 한 10채쯤 공급되던 때가 올해는 예. 13채 정도 그렇습니다. 비율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올해뿐만이 아니라 향후 3, 4년 후에 실제 준공 입주돼서 현실화될 수 있는 물량, 저희가 이제 인허가라든가 분양 물량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물량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매매 시장과 달리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개재될 여지가 전혀 없는 네. 전월세 시장을 보면 주택의 수급 상황을 가늠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월세 가격은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지역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만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고 집의 공급은 원활치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서울의 이른바 강남 일부 지역 이런 쪽일 텐데 그런 쪽에도 그 공급량이 과거보다 많아요. 그쪽에서 예를 들면 재건축 아파트들이 부서지고 다시 올라가면 그래서 네. 가구 수가 늘어나는 그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재건축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용적률 상승을 기초로 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네. 물론 기존의 집이 허물어지고 없어지지만 그것을 상회하는 더 많은 물량의 새 집이 들어서게 되고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재건축과 관련된 사업 절차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그런 효과들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금년, 내년, 후년 정도까지 재건축 사업에 의한 이른바 이제 정비 사업에 의한 새로운 주택 입주 물량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기 지역의 부동산 잡으려면 그 지역의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그렇게 새로 늘어나는 공급량 정도면 충분하거나 가격 상승을 유도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수급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정부도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을 제일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공공주택을 저희가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만 향후 5년 동안 100만 호를 새로 공급을 한다든지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한 새로운 그 공공택지 40개를 공급을 하고 네. 또 도심 내에서도 역세권이라든가 아주 그 교통 요충지를 고밀도로 개발을 할 겁니다.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예정된 공급 물량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은 최근에 이제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들고 있는 일각의 그 공급 부족론의 근거는 사실상 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하는 것이 공급 부족론이라는 것이 투자 수요, 투기적 목적의 수요까지 충당해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라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네. 정부로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향후에 그 주택 시장이 조정될 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일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서 공급을 대폭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에 어떤 기반 시설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혼잡 또 도시의 비효율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래서 도시가 망가지는 그런 대가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일관되게 원칙을 가지고 이러한 공급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보도된 바로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려서 40년 안 된 아파트는 재건축 앞으로 못하게 막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거나 고민되고 있는 단계인가요? 정부로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은 없고요. 예. 네, 현재로서는 그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나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향후 5년 동안 10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그 발표와 관련해서 그 100만 호 안에는 새롭게 뭔가를 더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특별한 대책이 아니라 이미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추가로 공급이 늘어날 부분이 대부분 포함된 것이라 그게 현재의 상황에서 추가로 공급 대책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죠? 그게 공급을 늘릴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됩니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애당초에 사업 진전에 따라서 공급될 물량은 약 60만 호에서 70만 호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네, 작년 11월 달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기왕에 공급된 것뿐만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0여 곳의 새로운 공공주택 지구를 개발하고 또 도심 내에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이라든지 역세권 활용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네. 좀 직주 근접,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곳을 집중적으로 주거 단지로서 육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총 100만 호 정도의 공공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주택은 일반적인 그 민간 부문에서의 주택 공급과 달리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또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민들 또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 압력도 견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호 그 추가 계획 공급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한 70만 호 정도가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급될 예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것도 적극적인 정책 추진 또 기존의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이행을 했을 때 60에서 70만 호 정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공급의 입지라든가 수법 또 자원 뭐 여러 주체들의 힘을 모아서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고요. 100만 호 공급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소위 그 수요가 많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자족성이 높은 도시를 일종의 조그마한 규모이긴 하지만 자족성이 높은 주거공간 등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통해서 질 좋은 공급을 한다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서울에 집을 좀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는 되는데 서울에 집 지을 땅이 어디 추가로 더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저희가 11월 29일 날 지난해 발표를 했던 것은 뭐 성남 금토동을 포함해서 이제 9개 지구 주로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네. 금년에 추가로 이제 31곳 정도를 확보를 할 계획인데 서울을 포함해서 가장 양호한 입지의 지역을 고르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 가까운 곳에 가용지 분석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해서 적정한 입지가 어딘지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도시 내부 또는 도시 인근에 보면은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도심 내에 공공청사, 그다음에 교통 요충지 이런 데에서 밀도를 올리고 거기에 청년층이라든가 젊은 층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같은 것들을 함께 배치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지금 구체적으로 앞으로 할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사업의 특성상 오늘 이 자리를 빌어갖고 제가 일일이 물론 뭐 어디다 더 질 거다든가 그 그린벨트 풀겠다는 얘기를 하실 수는 없겠으나 그린벨트는 서울 주변에 있는 것이고 요즘 집값은 서울 안쪽이 오르니 서울 안쪽에 무슨 새 땅이 있어야 거기에 더 지을 텐데 과연 그게 있을까 그런 걱정인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입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빈 땅을 찾아서 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관공서가 사실은 좋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층, 4층으로 지어져 있으니 그걸 좀 높게 지어서라도 곳곳에 공급하자 그런 개념입니까? 말씀하신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형태로 공급을 할 겁니다. 보유세 문제는 요즘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또 몇 가지 이슈 중에 하나인데 물론 그 결정은 기획재정부 담당이겠습니다만 국토부에서 보기에 이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금년도에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이 문제 또 임대소득세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재정 세제와 관련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인데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번 보유세 개편 방안이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살려는 그런 요인을 좀 줄여주거나 또는 그 결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보유세 부담 강화라는 것이 일률적인 세부담 늘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다주택자 문제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좀 수직적인 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그럼 보유세가 다주택자의 보유세만 올라가는 방향으로 고민 중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하실 때 부동산 가격이 항상 특히 서울 부동산이 늘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10년 동안 한 1.7배밖에 안 올랐는데 다른 자산들은 더 많이 올랐다. 그러니 부동산이 불패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근거로 주셨는데 그건 뒤집어 생각하면 다른 자산은 더 많이 오를 동안 서울 아파트는 1.7배밖에 안 올랐으니 더 오를 여력이 있다는 근거로도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다른 자산 시장과 달리 주택 시장은 내부 또는 외부의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이 되게 민감하고요. 또 대내적인 경제 여건에 의해 갖고 주택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았던 역사적인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경제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주택 시장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다른 자산 시장 가격보다 훨씬 주택 가격은 언제든 조정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자산 시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적 그 목적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하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박선호 주택토지실장과 함께 올 한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정책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저런 또 질문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수요일 이 시간에는 김성은 회계사와 함께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세금 상식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성은 회계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돈이 벌리면 좋은데 네. 그게 아니라 처음에 오히려 돈 쓰는 데가 더 많잖아요. 네, 인테리어도 맞습니다. 해야 되고 집기도 사와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뭐 재료도 사야 되고. 네. 그런데 살 때마다 세금 계산서를 꼭 받아야 된다. 네. 그거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는 옛날에 뭐 영수증을 꼭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였는데 네. 이걸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세금 계산서라는 게 이제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의 좀 낯선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세금 계산서를 볼 일이 별로 없는데요. 예. 보통 식당에서 밥 먹고 카드 긁으면 카드 영수증 주는데 예. 세금 계산서는 주로 이제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나오는 영수증이에요? 네,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뭐 기계장치 5천만 원짜리 샀는데 카드로 사긴 좀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세요 하는 건데요. 그러면 영수증 끊어주세요 이 말이네요. 그렇죠.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내가 네. 이만큼 돈을 썼습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라고 보시면 알겠어요.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래를 하다 보면 네. 그 100만 원짜리를 살 때 네. 세금 계산서 끊으려면 110만 원 내셔야 돼요. 부가세 포함해서. 네. 그리고 그 세금 계산서 안 받아가시면 100만 원에 드릴게요. 네. 이런 제안을 많이 받아요. 네. 그거 왜 그런 것이며 그럴 때는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이 세금이라는 게 네. 내가 얼마를 매출을 했습니다. 얼마 팔았습니다. 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매출을 발생시켜서 비용을 얼마나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얼마입니다. 네. 요게 이제 세금의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데요. 예. 비용을 얼마를 썼습니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이 세금 계산서가 되는 거고요. 내가 이제 비용을 100만 원 썼습니다. 라고 이제 증빙 서류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나는 비용 이만큼 썼고 그만큼 내 소득에서 100만 원을 줄여주시고요. 네. 나한테 못 받은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저 사람한테 가서 받으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서 돈 벌어 갔습니다. 네. 네, 나는 예. 비용이고요. 저 사람은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나한테 못 받은 만큼은 저 사람한테 가서 받으세요. 네. 이렇게 말하는 꼴이고요. 네.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 예. 예. 그래서 이게 돈도 없는데 10만 원 꼭 줘야 되나?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부가세 신고하시면서 환급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잠깐만 자금만 이제 좀 하실 수 있다라면 네. 나중에 부가세 부담도 좀 줄일 수 있고요. 소득세 부담도 많이 줄이실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뭐 기계를 살 때 네. 세금 계산서를 끊으시면 110만 원은 내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네. 110만 원 내고 세금 계산서 받으면 내가 괜히 더 낸 것 같은 이 10만 원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네. 네. 그게 부가세 환급? 네, 부가세 환급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내가 내야 될 금액에서 10만 원만큼 빼고 네.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시면 되고요. 낼 금액에서 빼는 금액이 더 크다. 예. 네, 그럼 환급도 해줍니다.
그 부가세 환급이라는 게 그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난로를 하나 샀다고 쳐요. 겨울이니까. 네. 그럼 110만 원 내고 샀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일반 소비자도 집에 난로 필요하잖아요. 네. 일반 소비자도 110만 원 내고 사죠. 부가세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일반 소비자는 110만 원 내고 사면 110만 원 다 써야 되는데 네. 사업하시는 분은 그 난로 110만 원 주고 사고 세금 계산서 끊으면 나중에 10만 원은 돌려줘요? 아, 네, 맞습니다. 예. 그 부가세라는 게 사실은 이제 소득세와 반대되는 소비세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네. 최종 납세 의무자가 이제 소비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사업자가 난로 110만 원짜리 사는 거는 네. 요거를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매출세액을 발생시킬 거고. 아, 나조차고 난로 따뜻하게 하는 거 아니다는 뜻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 매출세액을 발생시킬 거니까. 네. 그래서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소비자는 내가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에 네. 대한 세금 1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회사에서 난로 사는 김에 네. 2개 사서요. 네. 하나는 회사에서 쓰고 하나는 집에다 쓰면 100만 원에 난로 2개 사서 집에서 샀으면 11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거. 회사에서는 그냥 110만 원 주고 사면 10만 원은 돌려받는다면서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생각 번뜩 나는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세무조사라든지 잘못이에요. 그러면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할 때만 되면 이게 집에서 쓴 건지 아니면 그렇겠어요, 회사에 정말. 쓴 건지 예, 좀 구분이 좀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 들이닥쳤을 때 난로 2개 샀는데 왜 하나는 없어요? 뭐 이럴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걸리면 부가세 신고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이제 되돌리고요. 부가세 환급받은 거 토해내고 가산세 내고 이렇게 됩니다. 회사에서 쓸 것만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인테리어 하고 나면 부가세를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어치 인테리어 하면 1,100만 원을 주고 인테리어 한 후에 나중에 100만 원은 돌려받는데 네. 그 나중에 돌려받는 100만 원을 미리 좀 받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그게 뭡니까? 이거를 이제 조기 환급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부가세는 6개월 단위로 마감을 해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네. 1월부터 6월까지를 7월 25일 날,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를 1월 25일 날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보통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자금 경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법에서는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월 말로 끊어서 미리 환급 신고를 해주면 그거 환급되는 부분만큼은 이제 환급을 해주겠다. 1월 달에 한 인테리어 제대로 받으면 7월 말 가야 나오는 돈인데 네. 조기 환급 신청하면 1월 말에도 준다? 네, 맞습니다. 다 줘요, 그 금액을? 그 이자만 해도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뭐 세무서 입장에서는 나중에 줄 돈이니까. 네, 저쪽에 매출세액이 발생했으니까 나중에 받을 돈이니까요. 현금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거 알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부가세 조기 환급. 알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김상훈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요.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에게 안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적절히 배분해서 비중을 조금씩 더 높이고요. 그리고 후순위로 걸려 있는 일종의 보결이죠. 난 지수에 곧 포함될 만해라고 하는 보결 종목들을 네. 거기다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서 지수를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지수는 똑같이 나올 텐데 이제 문제는 셀트리온만큼 성장성이 높아서 계속해서 얘가 올라주면 성장성이 높다는 것보다는 주가가 빨리 올라서 주가가 빨리 올라서 이렇게 같이 올라주면 지수가 막 빠르게 오를 텐데 셀트리온만큼 새로 추가된 종목이 그렇게 주가가 빨리 오르지 않으면 지금보다는 속도가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수 계산할 때는 큰 종목 빠져나가면 네. 그 종목은 애초부터 없었던 친구로 생각하고 다시 우리 기억을 다시 없애고 만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안분한다 그럽니다. 있는 애들끼리 다시 조정하고 뭐 부족하면 알겠어요. 뒤에 있는 애 하나 집어넣고 애초부터 없었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지수가 출렁일 일은 없겠군요. 네네.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일단 신년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겠다라고 이미 말을 했고요. 거기에 네. 대한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정부가 그런 상황인데 어제 이제 중소상공인위원회에서
장관 초청해서 이제 간담회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네. 이제 홍종학 장관이 카드 수수료 문제는 이대로 둘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야, 지금까지 하던 방법하고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거지라고 이제 의문들을 많이 가진 것이고요. 근데 그게 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까? 대충 예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카드 수수료는 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는 0.8%를 매기고요. 네.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에는 1.3%를 매기는 등 이렇게 전체적인 매출 규모로 해서 그 기준을 두고 수수료를 정하거든요. 네. 이 방식을 아예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소액 결제일수록 이게 그러니까 그 결제할 때마다 그러니까 정액제가 네. 아닌 정률제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 안에 들면 2%로 한다. 네. 뭐 예를 들어 아까 0.8%, 1.3%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1%라고 하면 10,000원짜리를 사도 1%니까 100원 떼고 네. 1,000원짜리를 사도 1%니까 10원 떼고 그 만약에 편의점이라고 하면 이 편의점이 매출이 5억 원 뭐 이상이다. 그러면 일정 비율을 떼고 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네. 건당 만약에 소액 결제면 비율을 더 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695개입니다. (16년) 만에 기록을 세웠다고 하죠. 어제도 1% 이상 올라서 지수가 900선마저 넘어선 코스닥 시장 이야기입니다. 최근 석 달 동안 35%가량 올랐네요.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일본의 자스닥 같은 세계 기술주 중심의 시장들 중에서 상승폭이 제일 높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는 좋은데 주가가 오른 종목은 전체 1,300여 개 가까운 종목 가운데 한 절반 정도뿐이고요.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대부분은 하락했고 제자리 걸음하거나 그랬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은 가만히 보면 특히 제약, 바이오,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듯합니다. 현재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을 비롯한 소위 셀트리온 3형제라고 불리는 종목들을 빼면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0이 아니라 760 정도로 뚝 떨어질 정도고요.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0개 종목이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또 이렇게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도 한 달 전보다 금액이 11%나 증가했는데요. 앞으로 시장이 들썩일수록 옆에서 솔깃한 제안을 하거나 또 그런 제안이 귀에 들리는 경우도 늘어날 겁니다. 이 종목에 투자하면 바로 이익을 낼 수 있다, 이 정보는 확실하다 등등 누군가 이렇게 혹시 속삭인다면 그 즉시 확실하게 거절하는 것도 코스닥 지수 900 시대의 슬기로운 주식 투자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이든 어떤 자산이든 사놓고 나서 잠이 잘 안 오면 그거 잘못 산 겁니다. 예, 코스닥 시장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주택토지실장을 연결해서 요즘 부동산 시장 정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대책 준비 중인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영업하는 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세금이죠. 또 자영업 안 하는 분들은 거의 몰라도 되는 세금,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오늘 세무 전문가 한 분 모시고 공부하겠습니다. 1월 17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죠. 중간에 쉬어가는 장세도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는 장세도 나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난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김 기자 의견입니까? 아니면 시장에서 시장에 사실 전문가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존재하기가 많은 분들 의견은 어때요? 증권사들의 의견은 일단 코스닥이 올해 지금 9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000포인트도 갈 수 있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3천억짜리 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펀드를 만들어서 중소형주 중에 괜찮은 회사들을 사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수를 발표하고 그 지수에 따라서 연기금들이 사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주식 가격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 발행된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수요가 기관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수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좀 강한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조금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좀 많다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가끔 저희한테 질문 보내오시는 분들도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네. 지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등인 그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예요. 예. 그 회사가 거래소로 옮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코스닥에 있으면 재평가를 못 받는다 그래서 작년에 주주들이 요구를 했죠. 우리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주세요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게 주주총회에서 받아들여져서 네. 2월 달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1등 형님이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죠. 그럴 때 궁금한 네. 게 지금 그 업체 주가가 많이 올라서 900선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삼형제가 안 움직였으면 지금은 한 700밖에 안 돼요. 이 말인데. 네. 예전에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혼자 오르지 나머지는 뭐 다 제자리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네. 그래서 조만간 이 지수를 많이 끌어올린 이 대형 업체들이 다 거래소로 가면 네. 코스닥 지수는 그럼 다시 700으로 뚝 떨어져서 그때부터 또 거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약간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가 다 가는 건 아니고 네. 셀트리온 하나만 옮겨가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덩치가 좀 큰 회사가 빠져나가는 건 맞는데 지수라는 게 어떤 회사 하나가 빠진다 그래서 이렇게 출렁거려 버리면 이 지수의 안정성이라는 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코스닥 150 뭐 이런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종목이 빠지게 되면 그 종목이 빠진 만큼 나머지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스닥 지수가 어제 네, 900선을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뭐 오르는 거야 뭐 좀 계속 오르긴 한데 우리는 이렇게 의미 있는 선을 넘으면 네. 또 한번 우리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예전에 제가 예. 그 증권부에 처음 출입할 때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증권사 객장에 가면 이렇게 지수판이 있었거든요. 종목마다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그래서 거기에들 다들 모여서 이렇게 종목 시세를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변에 있는 교통경찰이 들어와서 시세판을 점검을 하거나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던 분들이 들어와서 네. 보기 시작하면 이거 시장의 꼭지다. 그러니까 오를 만큼 올랐다. 뭐 이런 속설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거 관찰하기가 쉽진 않겠어요. 어차피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객장에 시세판들이 잘 다 안 오시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시세들 점검하시고 그러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코스닥 시장이 더욱 뜨겁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16년 만에 900이라는 코스닥 지수를 어제 기록을 하고 오늘 아침에는 지금 조금 빠져서 네. 뭐 899점 몇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뭐 15년 10개월 만이니까 거의 16년 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정부가 지금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지속해서 오르고 있고 또 다음 달 초에 거래소에서 코스닥과 코스피를 합해서 좀 좋은 그 기업들을 모아놓은 새로운 지수를 내놓겠다. 그게 이제 KRX 300이라는 지수인데요. 네. 요거 발표 예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 그 종목들에 의무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물량들이 생기거든요. 그 지수 따라가려면 그 안에 있는 종목 같이 담아야 따라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가 나오게 되면 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네. 시장이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거 보니까 결국은 지금이라도 그럼 추가로 사던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맞나 아니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가자는 말인가 그게 궁금한데 어떠냐고 물어보면 네. 김 기자께서도 답하기 어려우실 거고. 그렇죠. 뭐 증시라는 게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부분인 건 맞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등산하실 때도 정상을 가려면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정상을 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이제 그리고 만약에 금액이 좀 큰 결제면 비율을 네. 좀 높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같은 가게라도 10만 원짜리 물건이면 2%로 해서 한 2천 원 떼가고 그렇죠. 그 대신 100원짜리 물건이면 1%만 받아서 아주 적게 떼가고. 1원만 떼가고. 그렇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네. 작은 금액을 결제하면서 계속 수수료를 많이 떼게 되면 이게 예. 부담이 상당한데 많은 부분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제 얘기거든요. 우리가 소액 결제 주로 하는 게 주로 편의점일 텐데 그렇죠.
편의점 본사들만 좋은 일이다라고 또 반발도 나오겠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나온 이익들은 예. 결국에는 이제 점주나 이런 데하고 나눠줘야 된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사고가 붙어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편의점이나 제과점 이런 데들은 조금 뭐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정부에서 인하 폭이나 네. 인하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 섣불리 기대하기 힘들다 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카드 수수료가 결국은 비싸든 싸든 이거 걷어서 어디다 쓰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카드 회사 운영비 그거야 뭐 안 쓸 수 없는 돈이니까. 그렇죠. 나머지가 카드 회원들 김치영 기자나 저같이 카드 쓰는 소비자들한테 이런저런 혜택 주는 데 다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영세상인들 수수료 부담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김치영 기자나 저 같은 소비자가 부담 지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극장 가서 할인 받으면 그거 누가 주겠습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카드 회사가 나오는 거고 카드 회사는 상인들한테 받은 거니까 네. 신용카드 혜택을 싹 없애버리면 그러면 가능은 한데 거꾸로 신용카드 쓰니까 편하시니까 연회비 내세요 이렇게 하면 그 재원으로 많이 낮출 수는 있는데 그러면 카드사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경쟁을 하느냐 이제 그것도 참 애매하고 시장 논리에 맡겨 놓자니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다 그러니 정부가 좀 개입해서 이런 수수료를 또 떨어뜨리고 올리려고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네. 지금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돼서는 사실 최저임금 인상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겠다 하는 방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엔 시장 논리하고 조금 벗어난다라는 주장도 지금 상당히 나오고 고민거리긴 있죠. 합니다. 사실은. 예. 경제학자들 중에는 시장을 중시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렇죠.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안 준 사장님들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좀 논란이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부의 당근하고 채찍을 두 가지